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9월 10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옵션 만기였죠. 쿼드러블이었는데 예상대로 407에서 결제가 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약간 흔들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전일에 이어 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크게 하락은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적인 부분이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시장 뉴스는 한 두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델타 변이의 확산. 그러니까 어제도 델타 변이 확산이었는데 오늘 델타 변이 확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1일 확진자 수가 지난번에 제가 13만 명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1360명 정도, 그 다음에 입원 환자가 10만 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늘은요 16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최고 많았던 때가 22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많은 인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 완전히 지금 미국은 코로나하고 전쟁 중,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인데 코로나마저도 백신 접종했는데도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미국 경제를 약간 둔화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FOMC 회의 전에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은 이거를 통해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만 5천 명 정도 감소해서 3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77주, 약 77주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기간 만료가 돼서 줄어든 거냐, 이거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들에게는 고용 개선으로 인식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고용 개선을 인식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고용까지 개선된다? 그럼 테이퍼링 해야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올해 9월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더 끌어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끌어서 얻을 게 없는 게, 잘못하면은 기준금리하고도 엉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날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아니겠느냐. 다음 주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가 14일 날 발표돼요. 이때마저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5%대를 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연준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레리 서머스라든가 리얼 퍼커슨이라든가 프랑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한 거, 또 러시아 중앙은행 제임스 블라드, 이런 5사람이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 제시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보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표가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9월달 이런 상태에서 10월달까지도 물가지표가 또 그랬다, 그러면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2023년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2달 안에 물가지표가 결정을 할 거다. 그럼 고용에 대해서 제임스 블라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이 오히려 일시적이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결국은 늘어날 거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다 받은 사람은 결국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직장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결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사람, 신규 실업 청구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표가 결국 미국 시장의 방향성, 연준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물가지표가 어설프게 나왔거나 그런다면 마지막 10월 한 달을 보겠죠. 만약에 9월, 10월 두 개 다 물가지표가 5%대면요,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다. 결국 그동안 말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높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다우를 보시면 일단 다우는 0.4% 하락했죠. 나스닥은 0.25% 하락했는데 35,000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차트는 제가 지난번 시그널 준 이후로 계속 음봉으로 쳐주고 있죠.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반등은 미국과 키높이를 맞춰서
이제 커플링 걸리는 과정일 거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변곡점에 걸렸고 나스닥도 변곡점에 와 있어요. 나스닥도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모든 추세는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단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주가를 위쪽으로 가져가는 건 거의 어려울 거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보수적 접근을 하라. 보수적 접근. 정말 기술적으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막 계속 물립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정말 제가 그 종목방 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 통할 수도 있겠다.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두 종목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무식한 방법으로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기술적인 세련된 기술들은 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약간 무식하게 기본 정석대로만 한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먹히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런 해석도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다.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래죠. 저희가 사는 지역은 뭐 외곽이라서 그런지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다른 데는 변화가 굉장히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서울 집값 어마어마하게 뛰고 뭐 수도권 인천 부천 뭐 난리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데도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한국은행에서 집값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집값이 명분이 된 거예요. 명분을 하면서 집값을 둔화시키는 방법은 기준율 0.25 정도 올리면 돼 하면서 긴축작심 발언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9월에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또 있냐면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집값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심리는 깨진 것 같거든요.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집을 못 사게끔 구조를 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랬잖아요. 저거 사지 마. 그럼 더 삽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 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거 지금 자꾸 못 사게 하는데 저거 문제가 있나? 그래서 계속 사게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그거 계속 합니다. 차라리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럼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지금 딱 심리가 그 상황이에요. 규제 만들죠. 뭐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사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막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집값을 띄우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느니 뭐 금리 인상 명분으로 지금 살짝 카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진짜 9월 0.25% 8월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올려야 되겠는데 뭔가 핑계거리를 찾은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 둔화에 대한 명분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 생각은 뭡니까? 집값에는 모두 상관없이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올해 2번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한 번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네. 이런 해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 대신 주식, 금리 인상에 대해 비투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안 사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억짜리 아우디를 샀대요. 어차피 집은 못 사고 좋은 차를 타겠다. 사실 차를요 제가 끌어봤더니 전 좋은 차는 아니에요. 굉장히 뭐 어설픈 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차를 바꾸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바꿔요. 또 그런 여력도 없고. 근데 차 타다 보면요 그 당시 처음 샀을 땐 새 거고 막 좋잖아요. 근데 일정 지나가보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물론 뭐 지난번에 볼보차 같은 경우는 사고 났더니 가족이 아무도 안 죽고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좋다 그런 차 하면 모를까. 사실은 뭐 웬만한 승용차는 뭐 다 똑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보다 주식하면 주식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지거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치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죠. 집값은 박살나도 실수요거든요. 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보다 주식이라는 그 개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실물이 훨씬 낫다.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 20년, 30년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옛날에 했어도 10년 만에 다 회복했어요. 그 일본도 30년 동안 집값이 못 올라가 지금 다 회복하고 돌파했어요. 그게 집값이거든요. 주식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집하고.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빠져서 안 올라가는 종목은 영원히 안 올라가고요. 없어지는 것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리스크를 보면 집 대신 주식이라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냐면 B2가 9천억이 또 늘었다는 겁니다. 신용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시장이 신용으로 가고 있는. 그럼 이 신용이 늘고 있는데 기준이 또 올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의 빚으로 주식을 하고 빚의 빚으로 집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버블이에요.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 버블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버블.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그로 인한 금리 인상. 계속 버블을 잡지 못하고 계속 터지기만 기다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온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저께 원달러에 대한 부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원달러 오늘 한 1175원 정도 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안착은 했고요. 120주선 조금 더 양봉이 커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는데 왜 그 가능성이 자꾸 보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달러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